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에게 생활에 위험이 닥쳤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비버리지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상황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업,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해서 소득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노령으로 인한 퇴직이나 본인 유해의 사망에 의해서 부양의 상실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출생이나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사회보장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사회 구성원이 봉착하게 될 특정 위험에 대하여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궁핍에서 그 생활을 보호한다라는 것이고요. 소속 사회가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부양성을 띤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에 의하면 출산, 양육,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대두되게 된 배경은 1930년대 불황기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1930년대 자본주의 체제가 불안정해지면서 구조적으로 대량 실업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들은 실업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생활이 궁핍해졌겠죠. 그런데 이때 사회적으로 평등 사상이나 의회 정치가 발달했고 그 이전에 산업화로 인해서 노동조합 운동이 발달을 하면서 사회보장을 국가에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는 최저 생계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러한 최저 생계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 생활 보장을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최저 생계 보장의 하나로서 의료 서비스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보장 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게 되는데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최저 생계비를 돈으로 받던가 아니면 의료보장 서비스를 국가 부담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균등한 소득 재분배를 통해 빈곤이나 빈곤의 재반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는 국가 부담에 의해서 빈곤층에게 일정액이 지급되기도 하고 이러한 빈곤층은 비용 부담 없이 의료보장 혜택을 보거나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에서 이러한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에 의해서 현금이나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기관에 또 진료비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빈곤층에 지급되는 재원은 세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소득의 재분배 기능도 일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먼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소셜 인슈런스죠. 국가가 보험 원리를 도입해서 만든 사회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 보험을 통해서 국민들이 활동 능력이 상실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소득이 보전이 되지 않죠.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때 소득이 없어질 때 국민들의 소득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병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지게 된 데다가 거기다 질병에 의한 치료비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정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사회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나 또는 국민들이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로 납부를 해서 일부의 돈을 축적해 놓게 되는 거고, 소득이 없어졌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이때 보험료에서 진료비나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주인의식, 내가 돈을 내고 힘들 때 그 돈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강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민간보험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공공부조입니다. Public Assistance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으로 자기 스스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적 자금으로 보호해주는 일종의 구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빈자나 장애자, 실업자, 저소득층 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공공보조는 생활보조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위한 최저생활을 보장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금전적인 보조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보조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어떤 일정 금액 수준의 소득이 안 되는 저소득층이거나 그것보다 더 빈곤한 극빈층이기 때문에 이 공공부조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야, 무능력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국가 재정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의료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실제로 자립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의탈심이 생기는 거죠. 자립하려고 하는 마음, 독립정신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는 역국가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세금으로 공공부조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복지사회 건설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이 수행하던 업무를 사회가 변화하면서 핵가족화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을 지원해주고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고아나 과부, 정박아 또는 연금제도와의 노령자, 군경자, 군인이나 경찰 이런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겠죠. 전상자는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당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보장급여를 국가 재정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실패나 가족 불안, 지역사회 해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보장 제도는 각국마다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각국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을 할 때 사회보장 제도 이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이념은 제도주의와 자녀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우선 제도주의적인 이념을 갖고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의 정책 목표
목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보장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주의 하에서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 때문이고 사회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주의하에서 경제 성장의 효과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경제 성장, 자본주의가 발달을 할수록 빈곤이 심화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경제 성장이 향상될수록 극빈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고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그것이 사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빈곤의 개념도 상대적 빈곤으로서 보고 빈곤 대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사회제도의 개선은 사회 전체에 책임이 있다는 집단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정책의 대상은 모든 국민입니다. 보편성을 띠고 보편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주의적 입장에서 정책 목표는 최저생활 보장입니다. 그래서 자녀주의에서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이 무능하거나 나태하거나 이래서 근로를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주의에서는 그래서 경제성장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죠. 경제성장의 효과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경제성장이 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될 때고 실업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게 되고 결국 월급을 받기 때문에 빈곤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통해서 자기 생활과 민간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의료보장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일자리를 찾아야지 되고 근로활동을 해야지 된다고 보고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곤도 절대적 빈곤으로 보고 있고요. 사회정책 대상을 선택주의로서 매우 극빈한 가난한 국민에게만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해주고 나머지 국민은 개인들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고 보험에 가입해서 스스로 의료보장 서비스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자녀주의적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보험체계를 생각해 보면서 자녀주의는 미국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극빈층, 노령이나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이런 사람들에게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CHIP 같은 것으로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로소득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도 한 15%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주의 입장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도주의적 입장은 여러분 생각나시죠? 영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보건서비스에서 나라가 보통 의료보호 서비스를 의료 보장을 해주는 것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무료로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도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나 이렇게 노인, 아동, 장애인, 가정복지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제도로는 우리나라는 4대 보험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보험에서는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과 의료를 보장해주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해줄 수 있는데 의료보장제도는 건강보험제도죠.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산업체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이 산업체 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겠죠? 이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재보험이고요. 그리고 산재보험에서는 또 이 근로소득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를 받게 될 때는 의료보장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연금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 시에 근로소득이 없어지게 되면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근로를 하는 동안에 일정 금액의 연금보험료를 납입을 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퇴직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서 생활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로 고용되었을 때 고용보험료를 내게 되면 실직 시에 구직을 할 때까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직급여를 통해서 이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고용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대 보험에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험제도는 산재, 연금, 고용보험이 있고요. 의료보장을 해주는 것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극빈층이죠. 저소득층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회보험료를 매월 납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죠. 공공부조에서도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고요. 의료보장은 이 공공부조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일정 금액,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의료기관에 돈을 조금 내고요. 의료급여로서 국가 재원으로 의료보장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을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그게 의료급여 제도고요. 소득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지 되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줘서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의료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건강보험제도죠.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보험자가 있죠. 보험회사에 가입한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죠. 그래서 피보험자는 근로소득이나 아닌 자영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이제 보험료로 책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매월 납부를 보험회사에 해줘 납입을 합니다. 납입을 해서 축적을 해놓게 되고요. 만약 이 피보험자에게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진료 서비스를 받은 뒤에는 일정 금액의 본인 부담금, 소액이에요. 많이 내지는 않고요. 이것을 의료기관에 납부를 하고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했다 퇴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의료기관은 나머지 진료비를 보험회사에게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단일회사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이러한 진료비를 청구를 했을 때 심사를 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진료비를 어떻게 사용했다고 청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청구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내용이 적절성이 검토가 되게 되면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나머지 진료비를 의료기관에다가 지불하는 형식이 건강보험 운영 방식입니다.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식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형 두 가지로 있습니다. 현금급여라고 하는 건 돈으로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현물급여형이란 뭐냐? 진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료 서비스가 현물이 되는 거죠. 환자는 질병이 생기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서비스를 현물급여로 받게 되는 거고, 진료비 중에서 소액 본인부담분을 납부한 다음에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료기관은 그런 피보험자인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현물급여로 제공을 하게 되고 소액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서 받은 다음에 나머지 진료비는 보험자인 보험회사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완벽히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피보험자를 대리해서 진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의료기관의 진료비로 지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물급여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현물급여형은 장점이 보험자가 진료비 심사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를 지불해주는 곳이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내용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필요가 없는, 질환에 필요 없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 검사를 했다던가 고가의 의약품을 사용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진료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필요 없는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게 청구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의료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 내용은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형태나 부당 진료 형태를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단점은 보험자가 다수일 때는 소비자가 의료기관 선택권이 보험자가 계약한 의료기관, 요양기관으로만 제한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간보험 가입한 곳과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는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한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건 미국이 보험회사가 여러 개고 개인이 그 보험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같이 단일 보험회사인 경우는 이런 문제는 없죠. 그리고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을 너무 적게 책정을 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 피보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너무 과다하게 이용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 진료비가 과다로 지출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의료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보험료가 상승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용 인구 및 관리 운영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에 처음 도입되었고요. 1989년 이후부터는 전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직장의료보험조합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1989년에는 409개 의료보험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2000년에 단일건강보험자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보험자는 보험회사라고 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 보험자라고 출발해서 단일 보험자로 통합된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전 국민의 98% 있고요. 의료급여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은 2%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사업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요건 진료비를 지불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가 왔을 때 그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 운영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료에서 재원으로 조달이 되죠. 공공보험료라고 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서 부과되고 있고 매월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2022년에 6.99%를 납부를 했고요. 2023년에는 급여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험료 전체를 가입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절반은 가입자가 내고 절반은 이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 50% 본인 부담이고요. 국가가 20%,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사업주가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죠. 자영업자여서 이 자영업자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반영을 해서 보험료를 계산을 하게 되고 매월 납부하도록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15%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해서 지불을 하고 있고요. 현물급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받는 모든 진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여기 진찰에서부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그리고 재활치료, 건강검진 이런 것 모두 의료기관이 피험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진료 서비스 형태, 현물의 형태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급여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비, 또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를 사거나 못 움직이시는 분이 전동침대 같은 것을 구매를 하고 그 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통장으로 그 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현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현금급여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으로 지급, 환급해 주거든요. 이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급여에 속하는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하여서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되고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으로 이듬해에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로 진료를 받았죠. 그것 중에서 본인이 낸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상한액 이상이게 되면 돌려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23년 같은 경우 소득분위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나눠서 하는데요. 분위별로 상한액이 달라요. 그래서 10분위가 가장 높은 금액을 내고 2023년에는 780만원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1000만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다음 해에 이 1000만원 계산을 하게 되고 780만원보다 넘잖아요. 초기 금액인 220만원은 이듬해 내 통장으로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따로 정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인 부담 상한액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비급여 진료비, 그러니까 건강보험 회사에서 내주지 않는 진료비들이 있어요. 고가의 약제라든지 고가의 검사, 고가의 치료 같은 것은 비급여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알고 있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제도의 목적은 보험자라고 하는 건 보험회사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가 너무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100% 진료비를 부담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보험자가 진료비를 부담을 하고 보험자의 재정이 적자가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보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요. 국민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보험료는 납부는 하고 있지만 혜택은 하나도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앞에서 돈을 조금만 내는데 진료비 혜택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면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자의 반복된 의료기관 이용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면 건강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조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의 회의를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다소 감소시켜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게 아니죠. 일정 금액 돈을 내야지 되기 때문에 의료 이용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일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 이용 남용을 억제하면 불필요한 보험 재정이 지출됨으로써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겠죠. 본인 부담금 유형은 정률제를 따르거나 정액제를 따를 수 있는데요. 정률제라고 하는 것은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비 중에 뭐 20%를 본인 부담을 하라던가 30%를 부담하라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액제는 진료비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얼마로 정해놓고 본인 부담금액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률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20% 정률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0만 원은 내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래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30 내지 6%, 60%로 차등 부담하는 정률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전문 의료기관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수록 본인 부담률이 높고요. 유형급에서는 한 30%로 본인 부담률이 낮게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급 의료기관보다 병의원급의 이제는 1차적인 진료는 할 수 있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다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전달 이용 체계는 2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의료기관은 의원 등 가벼운 질환을 진료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서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2단계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등으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 의료기관은 1단계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나 복합적인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의료 전달 체계를 2단계로 나누어 준 목적은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게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들이 거의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진료와 중한 진료를 따로 구분을 하여서 치료를 함으로써 국민 의료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심하죠.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을 해서 이제 전문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을 하고 그리고 약품의 조자는 약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의약분업 제도는 2000년도에 실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항방은 제외된 상태고요. 이렇게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된 데에는 환자들이 병원에서도 약을 타고 약국에서도 약을 타고 약을 비슷한 약을 중복적으로 계속 많이 먹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약물을 남용을 하거나 그래서 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약화사고가 굉장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생제를 너무나 많이 써서 항생제 내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감염을 일으키는 균들을 항생제가 죽이게 되는데 항생제에 자주 노출이 되게 되면 이 균들이 항생제에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료가 잘 되지 않겠죠. 그런 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항생제 내성 균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약제비 비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약품을 분류하고
전문 의약품은 소비자가 의사의 처방을 꼭 받도록 해서 약국에서 조작을 하고 투약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하고 약사는 조제와 투약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한 것이 2000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갈등을 겪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 제도는 지난번 동영상에도 한번 살펴보았죠.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포괄수가제를 DRG를 운영을 하고 있거나 신포괄수가제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진료 행위별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 값을 매길 때는 상대 가치에 근거해서 수가를 매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에서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진료비가 적절한가, 과잉진료가 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부당한 청구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심사한 다음에 심사가 끝나게 되면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해주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의료기관이죠. 여기에 해당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는 행위료에 해당하는 것이 진료비부터 입원료, 진단, 검사, 수술, 물리치료 뭐 이런 것들이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기술료 또는 시설, 장비, 일부 재료 비용이 포함된 가격 이런 것들이 행위료에 들어가져 있고요. 약제비와 치료 재료비는 정부가 설정한 상한 가격 이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제 가격으로 결정해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의 소모량을 근거로 산출되는 상대가치에 근거해서 계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수가에는 상대가치 점수가 있고 점수당 가격이 있어서 이것을 곱해서 수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당 단가, 한산진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학계 단체 간의 계약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수가는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에 대해 산정된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간호수가에는 행위별 수가와 일당 수가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 수가제는 간호관리료로 책정되어져 있죠. 가장 대표적인 간호수가예요. 그래서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관리료가 이제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간호 서비스에 대한 산정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관리료는 차등 간호관리료를 받고 있죠. 입원 환자 수 대비 간호사의 확보 수준에 따라서 7개 등급으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6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2등급보다 더 상위 등급인 1에서 5등급은 입원료에다가 소정의 점수를 10 내지 10%씩 가산해서 관리료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등급은 그냥 그대로 돈을 주는 거고요. 7등급은 원래 기준 등급보다 낮기 때문에 5% 감산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간호인력 미신고 의료기관에 10% 감산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벽 통합서비스 사업에서는 의료기관 자유선택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간호인력 배치 기준과 간호수가를 설정을 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별 수가라고 하는 것도 간호에서 하는 행위 중에서 수가당 돈을 매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치도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변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삽입하는 것 행위별 수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정책 과제를 생각해 보면 건강보험 제도 도입 효과는
우리나라 1977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좀 용이해졌죠. 그래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재원 조달 과정을 통해서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또 의료진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진료 서비스를 운영해 보면서 의료 산업이 성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제도는 문제점이 있고 매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지 됩니다. 비급여 의료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은 보험회사에서 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노인 의료비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재정 안정을 위해서 국고 지원하고 재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불제도 개편이나 간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의료비 절감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1차 의료 강화를 통해서 1차 의료를 강화를 해서 질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게 되면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겠죠. 비용 효과적으로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원에서 먼저 잘 치료를 하게 되면 상급 요양병원으로 환자들이 많이 몰릴 수 없다는 거죠. 동남의료원 살리기 이런 운동을 시작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굉장히 어려운 말들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보건의료 환경이라고 하는 거, 보건의료 체계나 건강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환자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